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아줌마이며 손자들을 둔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60평생 제게 말도 못할 일이 생겼거든요. 저한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큰딸은 지 남편을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사위가 거기서 음식점을 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게 물가도 더 저렴하고 이것저것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민을 선택한 거죠. 딸과 사위도 바쁘게 사느랴 얼굴 본 지도 꽤 됐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같이 산 지도 벌써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 없이 가난하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도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가난을 대물림해준 애미로서는 항상 자식들에게 죄인 같은 마음뿐이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했으니 저 같은 엄마를 만난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60이 될 때까지 글을 모르고 살았어요. 문맹이었죠. 그러니 자식들에게 책 한 권 읽어주지 못했고 뭘 가르쳐줄 수도 없었어요. 글을 배우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게 먼저인지라 글을 배울 시간도 없었죠. 그러니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나 설거지, 음식점 서빙이더라고요. 가진 건 없고 돈을 벌어야겠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가장 오래 했던 일이 목욕탕 청소와 찜질방 청소였어요. 그리고 그 외로 찜질방 잡일들을 했죠. 일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문맹인 걸 들키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찜질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뉴스를 보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절 보고 언니가 뭘 그렇게 잘 알아? 아는 척 되게 하네 라곤 했어요. 맘 같아선 저렇게 말하는 옆편네 머리라도 잡고 싶었지만 소란을 피우면 저만 좋을 게 없으니 잠자코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모르니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저희 집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아 도망을 갔죠. 글만 알았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죄인이었고 자식들한테 못난 애미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집도 못 해줬어요. 결국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저희 집 형편을 며느리도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은영아,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집 하나 못 해주고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 그리고 그 흔한 예물 반지 하나도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괜찮니? 이렇게 가난한 집도 괜찮겠어? 라고 했죠. 근데 저희 착한 며느리 되려 제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어머님, 가난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진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저는 사람 인성을 보지 돈을 보지 않아요. 돈이야 젊은 저희가 열심히 벌면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하며 본인 가정사 얘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경제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대요.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며 안 싸더니 벌어가지고 오는 돈으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보통 아니게 사나우셔서 며느리나 안 싸더니 꿈쩍을 못했대요. 한번 성질이 나면 아무도 못 말릴 정도였다고 하니 며느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인성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들 인성 보고 결혼 생각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저희 며느리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도 바르고 지 나이 또래에 비해 굉장히 철이 일찍 든 편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며느리에게 결혼할 때 금가락지라도 하나 해주려고 목욕탕에서 일하는 거 외로 부업을 해서 순금 1돈짜리 반지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아직까지도 잘 끼고 다니죠. 이런 며느리가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제게 글을 알려준 일입니다. 사실 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겁부터 났었는데 며느리는 제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마다 많이 답답했을 텐데 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되려 웃으며 친절하게 제게 글을 알려주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며느리한테 세아가 네가 우리 자식들보다 낫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난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주었어요. 저는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고 어디에서나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점에서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시킬 수 있었어요. 글을 모를 때는 메뉴판도 읽을 줄 모르니 남들이 시키는 것만 맨날 똑같이 시키곤 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참 복덩이인 게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저희 아들도 일이 많아졌어요. 저희 아들이 건물 외벽 청소하는 업체의 직원인데 하는 일도 잘 되었죠. 비록 위험한 일이지만 아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 며느리는 아이까지 낳고 행복만 가득할 줄 알고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한 대 끌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이제 막 살만한 저희 가족에게 또 이런 시련을 안겨주었어요. 그때가 저희 손녀딸 3살 되던 해였죠. 전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정도로 애미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새별이 아빠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새별이 아빠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희망 잃지 마시고 기운 내세요.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매일 밤마다 숨죽여 울었어요. 입을 틀어막고 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숨죽여 울곤 했네요. 결국 저희 아들은 일어나질 못했고 침대 생활과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때 아들 나이가 35이었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으로는 사는 게 턱없이 부족했고 그 짐을 저희 며느리가 다 짊어지었어요. 저도 계속 목욕탕 청소와 찜질방 일은 했는데 며느리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가며 살았습니다. 항상 녹초가 되어서 돌아오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저는 염치가 없어 고개도 들지 못했고 며느리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며 신경질적으로 변했죠. 저도 이런 며느리를 100번 1000번 이해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된 지 딱 1년 만에 며느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착했던 며느리가 제가 준 금가락지와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손녀딸도 지 남편도 두고 사라진 거죠. 편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보세요. 이제 글도 읽으실 줄 아시니 편지 남깁니다. 저 이 사람 이렇게 되고 1년 동안 죽어라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34살이더라고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런 집구석에서 아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사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사지 멀쩡했을 땐 어떻게든 살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잖아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새별이 좀 맡아서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애아빠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 새별이는 데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머님께서 새별이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받은 금가락지는 두고 갈게요. 이거 보면 볼 때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악몽처럼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어머님도 이 반지 팔아서 살림에 보태시던가 그러세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지 마시고 찾지도 마시고 그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며 글을 썼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아들은 며느리를 찾겠다며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울부짖으며 현관문까지 기어서 가는데 전 그런 아들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며느리가 사라지고 며느리 친정이고 직장이고 싹 다 연락을 해봤는데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성인 실종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이상 단순 가출로 본다고 그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아장아장 걷던 손녀는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죠.
저는 손녀의 등하원 문제로 주말에만 목욕탕 청소일을 나갔고 평일에는 부엌과 건물 청소할 바를 했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의 하원 시간이 또 늦어져 헐레벌떡 손녀 유치원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보니 손녀딸이 또 유치원 놀이터에서 혼자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손녀를 데리러 가면 가끔 유치원 선생님들이 손녀를 놀이터에서 놀게 두더라고요. 어차피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서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다급한 심정으로 신호등만 켜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이 울타리 밖에서 저희 손녀딸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곤 이내 사라져버리는데 저는 깜짝 놀라 기겁을 하고 손녀딸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어요. 그리곤 손녀딸한테 아까 그 사람 누군데 새별이 머리를 만지고 있냐고 했죠. 그러니 저번에도 한번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젤리도 주고 갔다고 하는데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며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서 2번 다시 손녀딸 놀이터에 혼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손녀딸이 하도 보채는 바람에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느낌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나타날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손녀한테 물어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말투가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주 똑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저 멀리서 숨어 지켜봤어요. 근데 며느리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몇 번이나 허탕을 친 뒤 딱 2달이 지난 후에 며느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유치원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데 언뜻 그 모습이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주변을 서성이더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가 버스를 타러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옆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타는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저희 동네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긴 한데 시골 마을보다는 조금 도시화된 곳이었거든요. 아무튼 며느리는 그곳에 내려 또 다른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저는 혹여나 들킬까봐 몸까지 숙여가며 택시 안에서 며느리를 뒤쫓고 있었죠. 그때가 겨울때라 벌써 5시가 되니 해가 저물고 깜깜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저녁에 어느 마을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었죠. 무조건 며느리라는 집념 하나로 그 어두운 곳을 숨죽여 따라갔으니까요. 하지만 되려 날이 어두운 탓에 며느리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얘가 이 밤에 왜 산속에 들어가지? 싶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몇 번이나 걸릴 뻔해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위치만 알아두고 후다닥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혹여나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어제 찾아갔던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누구라도 있어라 하며 한참을 산을 올라갔고 산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전 그곳에서 정말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이 보였고 그 옆에 돌과 돌 사이 작은 굴 같은 곳이 있었어요. 마치 동굴같이 생겼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서 저희 며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고 저를 본 며느리도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둘 다 귀신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샛별 엄마야, 너 샛별애미 맞지? 흥, 너 맞지?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어머님, 아니 여길 어떻게 하신 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런 며느리에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왜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냐고. 네가 샛별이 보러 유치원에 몇 번씩 온 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네 뒤를 따라온 거고 우릴 버리고 떠났으면 제대로 살기라도 해야지. 너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대번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울면서 어머님,
저 사실은 위암에 걸렸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3년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소견이 보여서 대학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위암 2기라고 하더라고요. 새별이 아빠 아픈 지 딱 1년 만에 저까지 아프게 됐으니 돈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나까지 아프면 우리 집은 어떡하나 절망스러웠고 수술비 알아보니까 300만 원은 좋게 들고 어떤 사람은 로봇 수술이니 뭐니 해서 1000만 원 정도 수술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은 아니라고 해도 당장 항암 치료에 약값에 병원비까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병원 다닐 동안 돈벌이도 못하고 계속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마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등지려고 산에 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넋이 나간 채로 울고만 있다가 여길 발견했고 일단 사는 데까진 살아보자 생각하고 사람 발길 닿지 않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냈어요. 라며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돈이 뭐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데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막막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전 이런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한이 서리게 눈물을 흘리며 새별 엄마야, 내가 네 목숨만은 어떻게든 살릴 테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하며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며느리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초반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었대요. 그러다 배가 고프니 산에서 자라는 나물 같은 걸 뜯어먹었고 가끔씩 사람들 사는 곳에 내려가 품앗이로 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지냈대요. 그렇게 3년을 노숙자나 다름없이 산 거죠. 다행히 겨울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네 집에서 일 도와주며 얹혀 살았대요. 저희 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오열을 하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사고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럼 돈이라도 나왔을 텐데 라고 하니 저희 착한 며느리 끝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며느리 병원을 찾아갔어요. 저희 동네가 워낙 지방 시골이라 며느리가 검사를 받았었던 대학병원으로 갔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의 암세포가 3년 전보다 2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이야말로 하늘이 저희 가족에게 내려준 선물이었어요. 며느리 담당 교수님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수술하고 항암치료 잘하고 관리도 꾸준히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적, 정말 기적이 맞았습니다. 가난하고 아들은 사고로 저렇게 되고 며느리까지 아팠는데 이런 저희에게 시련이 아닌 기적이 싹 텄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 주책 없이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제게 감사하다는 말만 연신해대는데 저는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며느리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날 제가 며느리 보고 저희 집에서 와서 자라고 했어요. 혼자 있다가 결혼하러 가면 외로우니까 전날 밤 나랑 같이 있자고 했죠. 근데 그게 참 고마웠대요.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제가 엄마처럼 본인을 챙겼다고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저, 그리고 저와 며느리 둘 다 이심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며느리한테 더 고마운 것들이 많았죠. 저는 제가 벌어둔 돈 며느리 병 고치는데 아낌없이 쓸 생각입니다. 우리 며느리 끝까지 잘 이겨내서 완치했으면 해요. 완치할 거라고 믿어요. 제 60평생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듯이 제 인생도 참 기구하다 생각을 하여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남은 인생 동안 후회 없는 삶 살면서 열심히 가족들과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 같은 사람 보면서 힘든 일 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해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따뜻하고 애절한 고부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며느님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힘내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셔서 완치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해자님 가족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